지글지글 끈적끈적하게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염천 할망구의 치맛자락도 절기에 순리는 이길 수 없어 잠을 깬 처서 장군의 헛기침 소리에 꽁무니를 빼버렸다. 아침 저녁 상큼한 바람이 불어오자 여름 내내 방에서 마루에서 낮잠만 자던 박물장수 홍서방이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박물꼬리짝을 매지 않았다. 한산 쇠못이 두루마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통영갓을 쓰고 허리춤에 빈 전대를 차고 치부책만 속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마누라와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홍서방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꽃피고 새오는 봄날은 아녀자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계절이지만 집구석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는 때라 박물장수는 이 집 저 집 외상을 깔아놓고 처서가 지나면 치부책을 펼치며 수금을 하는 것이다. 이슬을 맞으며 떠난 걸음이 20리박 음천골에 닿았다. 우선 최진사 댁에 들어가 안방마님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치부책을 펼쳤다. 3월 1일 날 음천골 최진사님 댁 백면지 한소, 유둔 하나, 은자 하나, 합계 16냥. 홍서방은 안방마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절미에 매실액을 얻어먹은 후 마님, 제가 한여름 동안 장사를 접고 이름난 스님으로부터 뜸과 지압을 배웠습니다. 마님이 한동안 말을 않고 홍서방을 빤히 보더니 그래 안 그래도 오른 어깨가 아파 물그릇도 못 드네. 제가 간단히 지압을 하겠습니다. 남편 최진사는 첩살림을 차려놓고 조상 제삿날만 본가에 들어오는 터라 안방마님은 남정네의 손이 어깨에만 닿아도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다. 어깨를 주무르는 손이 슬쩍슬쩍 목덜미를 스치고 겨드랑이도 가슴 위쪽도 누르자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마님은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다. 홍서방은 회심의 미소를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몇 번 더 뜸을 들이다가 겨울쯤 끝장을 봐줘야지. 최진사 댁을 나올 때 마님은 홍서방에게 눈을 흘기며 좋은 박물 들어오면 나한테 먼저 들르게 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땅거미가 질 때쯤 홍서방은 개울 건너 송과부 댁을 찾았다. 홍서방이 송과부댁 살인문을 열고 들어갈 땐 제 집 들어가듯 당당하다. 에구머니나 이게 누구야 글쎄. 홍서방이 송과부 엉덩이를 툭 치면서 누님 얼굴이 환해졌수다. 개울 건너 외딴 집이라 담 넘어 보는 사람도 없어 홍서방이 윗도리를 훌렁 벗고 우물 옆에 엎드리자 송과부는 스스럼 없이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등목을 시켰다. 머루주에 고등어 자반을 곁들인 저녁상을 물리고 홍서방은 호롱불 밑에서 치부책을 정리하다 말고 호롱불을 끄고 송과부를 쓰러뜨려 오랜만에 구들농사를 질펀하게 해치웠다. 코를 고는 홍서방 품에서 빠져나온 송과부는 낮잠을 길게 잔 터라 잠이 안 와 호롱불을 켜고 홍서방의 치부책을 훑기 시작했다. 이것 봐라. 치부책엔 박물거래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색탐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 홍서방이 치부책을 펼치더니 누님, 지난 3월 16날 밥가분 하나 6냥 주시오. 송과부는 도끼눈을 치켜뜨며 사람을 어찌 그리 차별하오. 옷이 대개는 동백기름을 그냥 주고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쳤다. 홍서방이 빙긋이 웃으며 누님, 박물값이 종류마다 다르듯이 여자값도 다른 법이오. 송과부는 부르르 떨며 내가 옷시댁보다 못한 게 뭐야. 나이도 내가 2살 아래고 얼굴 몸매 내가 못해? 홍서방은 한숨을 쉬더니 누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님은 과부고 옷시댁은 유부녀요. 바람 피우는데 가장 짜릿한 건 유부녀고 다음이 처녀. 한참 뜸을 들이더니 과부는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지. 붓장수 지생원은 환갑이 지났건만 아직도 한 달이면 20알은 손수 붓을 만들고 열흘은 붓을 팔러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다. 겨울이면 강원도 영월로 정선으로 돌아다니며 족제비, 담비, 수달피를 사냥꾼으로부터 사들였다. 담비 목털로 세필붓을 만들고 족제비 꼬리로 중필붓을 만들었다. 강원도를 쏘다니고 만든 붓을 팔려고 이곳저곳을 다닐 때
지생원에 발휘되고 동무가 되는 것은 당나귀다. 지생원은 오척단신에 피골은 상접해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생김새다. 하지만 깡이 있어 남에게 지는 법이 없다. 평소 안면 있는 장돌뱅이가 지생원, 나무 잡아 바람 불어 라고 농을 던지면 지생원은 당나귀를 가리키며 내 친구 등 휘어질까봐 일부러 살을 뺐어. 킬킬 웃음을 터뜨린다. 사실 덩치 큰 사람은 당나귀 등의 짐은 실어도 타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작고 마른 지생원은 붓보따리와 함께 자신도 타고 다닌다. 어느 날 지생원이 까닥까닥 당나귀를 타고 주막집 살인문 앞에 당도했다. 당나귀에서 팔짝 뛰어내린 지생원이 담 안의 감나무에 당나귀 고삐를 묶고 여물과 물을 주었다. 그런 뒤 자신은 주막마당 들마루에 앉아 국밥에 대포 한 잔을 시켰다. 바로 그때 큰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희멀건 젊은이가 반지르르 윤기가 흐르는 말을 타고선 주막 앞에 내렸다. 젊은이는 말고삐를 지생원 당나귀가 묶인 감나무에 매는 것이 아닌가. 지생원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보아하니 둘 다 수놈인데 한 나무에 고삐를 메어두면 틀림없이 싸웁니다. 저기 다른 감나무가 있잖소. 아들뻘밖에 안 돼 보이는 젊은 선비는 윤을 아래로 깔면서 칼칼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렇게 염려되면 당나귀를 그리 옮겨 매시오. 지생원은 어이가 없어 젊은 선비를 쳐다보자 그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성큼 마루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생원의 당나귀 덩치를 종지에 비유하자면 젊은 선비의 말은 흡사사발이다. 그러나 지생원은 제자리에 앉으면서 젊은 선비에게 경고했다. 후회하지 마시오. 제 당나귀가 비록 덩치는 작아도 한가락하는 놈입니다. 선비는 코웃음을 쳤다. 킁킁.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다투기 시작했다. 말이 당나귀의 여물을 빼앗아 먹자 당나귀가 머리를 밀치다가 정광석화처럼 뒤로 돌더니 뒷다리 둘을 동시에 올려 퍽. 말의 주둥이를 박살낸 것이다. 큰 덩치의 말이 쿵 하고 쓰러져 내 다리를 버둥거리며 입에서 거품을 내뿜더니 축 늘어졌다. 숨을 거둔 것이다. 어깨가 떡 벌어진 젊은 선비가 지생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허공에 뜬 두 발을 버둥거리던 지생원이 목이 졸려 캑캑거리면서도 번개처럼 박치기로 젊은 선비의 면상을 들이받고 양발로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선비도 말 옆에 뻗었지만 이승을 하직한 건 아니고 코가 내려앉고 불알이 퉁퉁 부어올랐다. 지생원과 젊은 선비가 동원으로 가 사또 앞에 섰다. 젊은 선비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쏙 빼버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을 살려내던가 말값을 쳐주고 내려앉은 콧뼈를 올려주고 퉁퉁 부어오른 고환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지생원을 다그쳤다. 가만히 듣고 있던 사또가 지생원에게 물었다. 젊은 선비의 말이 사실이렸다. 그러나 지생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붓장수 지생원은 내 말이 들리지 않는가? 사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생원은 이번에도 사또를 빤히 쳐다볼 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저놈이 벙어리인가? 사또의 목소리에 노기가 서렸다. 젊은 선비가 어라 벙어리 행세를 하네. 사또 나으리. 이 영감탱이는 방금 전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사또가 물었다. 그래 무슨 말을 했는고? 젊은 선비가 흥분해 대답했다. 둘 다 수놈인데 한 나무에 메어두면 싸워요. 저기 다른 나무에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아뿔싸 말을 하고 보니 자기 잘못을 제 입으로 밝힌 셈이 됐다. 사또가 고함쳤다. 내 이놈 100번 내 놈의 잘못이렸다. 그러면서 지생원에게 물었다. 왜 사또 앞에서 벙어리 행세를 하느냐? 지생원이 입을 열었다. 제 입으로 사실을 말하면 저 위인은 분명히 딱 잡아댔을 겁니다요. 앞집 미화와 뒷집 순덕이는 동갑내기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다. 그러나 둘은 커가면서 모습도 행동거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화는 잽쌌고 순덕이는 굼떴다. 미화는 말도 잘하고 생글생글 웃는 상이지만 순덕이는 입이 무거운 데다 표정도 무덤덤했다. 미화는 잘 토라졌지만 순덕이는 화내는 법이 없었다. 16살이 되자 미화는 키도 훌쩍 자라 제 고모 박가분도 훔쳐 바르고 치마끈도 바짝 조여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골짜기를 드러내 걸음걸이도 살랑살랑거렸다. 반면에 순덕이는 펑퍼짐한 몸매에 모양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두 집안은 하나같이 빈농이다. 순덕이는 집안일에 팔을 걷어붙여 5, 6월 땡볕에 콩밭을 메고 보리타작을 할 땐 손수 도리깨질도 한다. 하지만 앞집 미화는 농사철에 손이 모자라 쩔쩔매도 집안일은 좀 거들어도 드릴은 절대 하는 법이 없었다. 야, 이년아. 뒷집 순덕이 본 좀 받아라. 제 어미가 고함치면 이렇게 대꾸했다. 엄마, 새까맣게 얼굴이 타면 부잣집 도련님이 쳐다나보겠어? 미화는 자나깨나 부잣집에 시집가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게 꿈이다. 홍기가 차올라 두 처녀에게도 매파가 들락날락거리고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다. 늘 붙어 지내던 미화와 순덕이 사이에도 은근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파가 신랑감 하나를 찍어놓고 미화네 집을 찾았다. 이목구비가 멀쩡하고 덩치가 큰 21살 덕배는 강 건너 마을에 사는데 사람이 묻어난 데다 성실하고 부지런해 알짜 신랑감으로 손색 없다는 게 매파의 설명이다. 미화 어미가 귀가 솔깃해졌는데 미화는 조목조목 따지며 절대 반대다. 첫째로 가난하고 둘째는 농사꾼이며 셋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다. 덕배한테 시집가라고 등을 떠밀면 강가에 신발을 벗어놓겠노라 으름장을 놓아 부모들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매파가 또 찾아왔다. 신랑감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저작거리에서 돈놀이를 하는 부자인데 흠이 두 가지 있었다. 나이가 40이 넘었고 호랍이라는 것이다. 미화 어미가 펄펄 뛰었지만 미화가 덥석 물었다. 미화 아비도 입을 꾹 다물었다. 매파가 미화 아비에게 귓속말로 신부값으로 논 세마지기를 제시한 것이다. 그해 가을 저작거리가 떠들썩하게 혼례를 치르고 미화는 대궐 같은 기와집에 안방마님이 되었다. 이듬해 봄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미화가 퇴짜 놓은 덕배와 순덕이가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가시버시가 되었다. 어느 장날 순덕이 장에 갔다가 미화를 만나 그녀의 집으로 이끌려갔다. 초가삼간에 사는 순덕이는 입을 쫙 벌렸다. 24칸 기와집 미화의 안방은 팔폭병풍에 18자 통영 자개농에 먹감 경대. 순덕이는 어머나 소리만 계속했다. 여봐라. 점심상을 차리렸다. 미화의 호령에 진수성찬 겸상이 올라왔다. 순덕아, 돈 별거 아니더라. 서방님이 실컷 써보라고 무줄한 전대를 던져주기에 비단옷 금비녀 옥팔찌 사고 싶은 거 다 샀는데도 전대 속에 돈이 반도 안 줄었어. 호호호. 너 신랑 덕배는 장에 간다고 나설 때 돈을 얼마나 주던? 대접은 잘 받았지만 미화가 건방 떠는 통에 메스꺼움을 참고 그 집을 나온 순덕이는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다. 장날에도 덕배는 새벽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돌밭을 일구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순덕이가 사온 탁배기 한 오리병과 통닭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고 나서 초저녁부터 순덕이 치마끈을 풀었다. 매년 겨울이면 덕배는 논 한마지기를 사든가 밭대기 하나를 샀고 순덕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상한 소문이 귀에 잡혀 덕배 허락을 받고 순덕이 친정에 가서 보니 미화가 소문대로 보따리를 싸들고 앞집 제 친정에 와 있었다. 나이를 먹어 가뭄에 콩 나듯이 미화를 찾던 서방이 꼴에 첩살림을 차려 미화가 첩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서방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 친정으로 온 것이다. 순덕이 미화에게 한마디 했다. 우리 신랑도 첩 있었으면 좋겠네. 부엌에서 밥 짓는데도 뒤에 와서 치마를 올리고 방걸레질 하는데도 쓰러뜨리고 도대체 귀찮아서 못 살겠어. 몇 년 전 미화가 돈 자랑한 메스꺼움을 순덕이는 신랑 자랑으로 복수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주막집은 술판으로 이어진다. 토담 옆에 홍매화가 암양을 뿜으며 초롱 불빛을 역광으로 받아 요염한 자태를 뽐낸다. 임자는 다리도 아플 터인데 먼저 들어가 주무시오. 나는 술 한잔하고 들어갈 터. 점잖은 선비가 부인과 겸상으로 저녁을 마치고 주모에게 매실주 한 호리병을 시킨 뒤 부인의 등을 떠밀었다. 홍매화를 쳐다보다 눈을 감고 암양을 깊이 마신 부인은 눈꼬리를 올리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나도 매실주 한 잔 마시고 갈래요. 선비는 점잖은데 그의 부인은 홍매화처럼 새끼를 풍긴다. 왼손 소매자락으로 술잔을 가리며 한 잔 마신 선비의 부인은 미끄러지듯이 평상에서 내려와 한마디 던졌다. 너무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오세요. 부인이 홍매화나무를 돌아 객방으로 들어가는데 다홍치마에 가린 수밀도 엉덩이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뒷평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비공자풍의 장년 선비다. 부인을 객방으로 들여보낸 선비는 홀짝홀짝 혼자 술을 마시다가 뒤에 앉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형씨, 자작하니 영술 맛이 안 납니다. 허허허, 나도 그렇소. 소인 이초씨, 인사드립니다. 인삼도매를 하는 노가라하오. 노대인, 한 잔 드시지요. 주모, 여기 너비아니구이 한 접시 올리게. 매화향에 취해서 매실주에 취해서 이초씨와 노대인은 10년지기인 양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셔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주모가 처마 밑에 앉아 두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을 유심히 보더니 생긋 웃었다. 봄바람에 희미한 초롱이 까딱일 때마다 어둠을 틈타 노대인은 술잔을 평상 아래로 쏟았다. 몰래 술을 버리는 것은 이초씨도 마찬가지다. 밤은 깊어 삼경인데 뒷산에서는 소쩍새가 울고 주모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술꾼들도 이방 저방 제방을 찾아 들어갔는데 두 사람만 끈질기게 술잔을 잡고 있다. 세 병째 매실주를 마시던 중 노대인이 소피를 보고 오니 이초씨가 술상 앞에 고꾸라져 코를 골고 있다. 노대인이 축 늘어진 이초씨를 둘러엎고 객방 쪽으로 가 자기 방문을 열었다. 이초씨를 눕혀 이불을 덮어주고 나와선 고양이 걸음으로 이초씨 방 앞으로 가 살며시 문고리를 당겼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인의 희멀건 허벅지가 어둠 속에서도 금방 눈에 들어왔다. 노대인이 훌러덩 옷을 벗고 부인을 껴앉자 그녀는 두 팔로 남자의 목을 감았다. 고쟁이도 입지 않고 속치마만 입은 부인의 치마를 올리고 합판을 하자 감창이 심리밖까지 들릴 듯이 요란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콱 열리며 시퍼런 낯을 치켜든 이초씨가 웬 놈이냐. 고래고함을 쳤다. 깜짝 놀란 부인이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추며 으악 까무러쳤다. 삼강주막이 발칵 뒤집혔다. 주모가 불을 밝히고 객방 손님들이 뜯어말려 이초씨 손에 낫을 빼앗아 겨우 살인을 면했다. 나는 잠결에 당신인 줄 알았지. 으흐흐흐.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와중에 부인이 목을 매려는 것을 주모가 발견해 낫으로 줄을 끊었다. 소란 끝에 동창이 밝았다. 이초씨가 노대인을 사또 앞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주모가 막아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초씨 부부는 내성천 나루에서 첫 배를 타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부부가 부지런히 걸어 용궁 고갯마루 호젓한 펑지 위에 와서 가쁜 숨을 가다듬었다. 정막을 깨고 남자가 운을 뗐다. 마님, 이번엔 거금을 우려내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었네요. 그러자 부인이 시큰둥하게 답했다. 주모에게 3할때 주고 나니 700냥밖에 안 남았어. 별거 아니야. 남자가 비굴하게 웃으며 말한다. 마님, 제 목 좀 없습니까요? 부인이 미간을 찌푸렸다. 자네는 성과급이 아니고 월급이야. 월급. 지난달에는 완전히 공쳤어도 자네 월급은 나갔어.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답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립니다요.